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던 한 현모양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몇 달이고 친딸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같이 직접 목욕을 시켜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빨래까지 도맡아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예고 없이 일찍 귀가했을 때 아내를 도와 아버지를 씻겨드리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등 가득한 시퍼런 멍자국과 공포에 질린 그 눈빛. 그동안의 모든 칭찬이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극한 효심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흐렸고 저녁 비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낡은 기와지붕 위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70이 넘은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며 현실과 과거를 넘나들었죠. 어떨 때는 아들 민준을 알아보다가도 어느새 며느리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집에는 민준의 아내인 수진만이 남아 아버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건설 현장 기술자로 몇 달씩 지방에 내려가 일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하고 성실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시아버지의 목욕을 돕고 옷을 갈아입히고 죽을 쑤어 떠먹여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박노인네가 복을 받았다며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훌륭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님을 부축해 산책시키는 모습, 집안을 살뜰히 돌보는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죠. 하지만 그 현숙한 모습 뒤에서 수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정신이 흐려지면 욕설을 퍼붓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돈을 내놓으라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진을 옆집에 쌀을 훔치러 온 처녀로 오인해 머리채를 잡고 팔을 비틀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고 흩어진 음식을 치운 뒤 다시 밥을 먹여드릴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현장 일에 지쳐가면서 그의 안부 인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이 있으니 안심했습니다. 내 아내는 워낙 야무지니까 아버지를 저렇게 잘 모시니 더 바랄 게 없지.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울분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버님이 이불이 널브러진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버님을 일으켜드리자 그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힘으로 수진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떤 년이야. 썩 비켜. 난 내 마누라 기다릴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아버님 며느리요. 그제야 박노인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내 마누라가 죽었단 말이냐?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은 아버님이 가여오면서도 두렵고 지쳐만 갔습니다. 식어버린 밥상, 어두컴컴한 집, 발길이 끊긴 친구들. 사람들은 그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깡마른 그녀의 모습과 퀭한 눈을 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을 목욕시키다 어깨에서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부딪히신 듯 했습니다. 급히 약을 발라드리려 하자 아버님은 거칠게 몸부림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그 바람에 물 대야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등을 적시자 수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왜 계속 이러세요? 저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박노인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섬뜩하게 웃으며 뭉개진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내 돈 훔쳐갔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목욕시켜드리며 다정하게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은 기계처럼 딱딱해졌고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몸부림치거나 물건을 던질 때면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시는 건 괜찮은데 요즘 들어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를 자꾸 때리려고 하세요.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아픈 사람 다 그래.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갈게.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낡은 집 안에서는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심지어는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가끔 소리를 듣고 물어보면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성격이 좀 변하셔서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워낙 착하다고 생각했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깜짝 휴가를 얻어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욕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팔 올리라고 했잖아요. 올려.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춥다.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 그 순간 찰싹 하는 살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곧장 욕실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을 시퍼렇게 떨고 있었고 수지는 긴 목욕소를 손에 든 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욕실은 수증기로 가득했고 약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보고 경악하며 손에 든 소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언제 왔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등 가득한 시퍼런 멍자국과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날 때렸다. 날 미워해. 민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현모양처 효심 깊은 며느리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지는 옷자락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물줄기 소리, 살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족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작은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박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는 욕실 문 앞에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땀을 다정하게 닦아주던 아내가 이제는 목욕소를 회초리처럼 들고 침에 걸린 아버지를 때려 온몸에 멍들게 했다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때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럼 아버지 몸에 있는 저 멍들은 뭔데? 민준이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난 당신이 아버지를 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박노인은 구석에 웅크린 채 울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현이 날 때렸다. 날 미워해. 그 희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시퍼렇게
멍든 자국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멍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색이 변한 것도 있었고 이제 막 부어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내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된 거야, 수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힌 거냐고. 수진은 뒷걸음질 치며 비 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버님 식사 하나하나, 잠자리 하나하나 다 챙겼어.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만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아버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겠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고 민주는 아버지를 침대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노란 불빛이 창살을 통해 수진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민주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수진이 박노인에게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계세요. 살살 바를게요. 안 아파요.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때리지 마라. 제발 때리지 마. 수지는 몸이 굳었고 손을 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인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이 손을 들 때마다 움츠리는 등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이십니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맹세컨대 일부러 아버님을 아프게 한 적은 없어요. 식사를 안 하시려고 해서 붙잡은 적도 있고 물 대야를 걷어차셨을 때 부축하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신 적도 있어요. 민주는 아내를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둔 거냐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지. 수진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힘드시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잖아요. 제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걸 당신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주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지난 몇 달간 아내가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식사를 안 하세요. 아버님이 절 못 알아보세요. 저보고 낯선 사람이라고 하세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박노인은 놀랍도록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네, 아버지, 뵈러 왔어요. 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수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한 아이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너무 나무라지 마라.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슬프게 웃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들 때면 다 알아. 내가 소리 지르고 못 살게 굴었지. 내가 그 애를 힘들게 했어. 다 기억나. 그 애는 울면서도 한 번도 날 떠나지 않았어. 그 말에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옷을 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는 편지 한 통을 써서 책상 위에 두고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남은 것은 눈물로 얼룩진 편지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저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어요. 지난 몇 달간 저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밤에는 몽둥이로 저를 때리며 욕을 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님은 아프시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잠시 떠나 있을게요. 모든 게 잠잠해지면 그때 돌아올게요.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방치했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박노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로는 수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처가에 찾아가 봤지만 장모님도 딸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부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돌봤지만 아내처럼 잘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수진의 이름만 부르며 내 며느리 어디 있냐, 아직 밥을 안 줬다고 떼를 썼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너무 피곤해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으며 옷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긴 왜 다시 왔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집의 모든 것이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의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내렸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운명의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잠 못 이룬 밤들을 말해주듯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영영 떠난 줄 알았던 아내의 모습에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모시러 왔어요.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곁에 사람이 필요하세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의심, 그리고 가시지 않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막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조용한 버팀목이었던 여인의 발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이제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죽을 쓰고 물을 데워 박노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누워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첫 숟가락을 떠먹이려 하자 아버님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 수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준의 가슴은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내가 간병인 구하면 돼.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버님 몸에 손대는 거 싫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숙여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숟가락씩 끈기 있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 모습에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를 때린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잊을 만큼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날 하루 종일 수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민주는 그녀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수지는 황급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뭘 적고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시는 시간, 식사, 그리고 상태요. 잊어버릴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슬퍼 보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후로 박노인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일이 줄었고 가끔은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처럼 수진아 하고 웃으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욕실에서 수진이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녀가 머리를 감싸쥔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과 함께 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지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소매를 내렸지만 민주는 이미 팔에 난 붉은 상처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내의 팔을 잡아 올리자 새롭고 오래된 긁힌 자국들이 흉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수지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목맨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끊어질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오기 전에 어떤 밤에는 아버님이 갑자기 깨서 저를 도둑으로 아셨어요. 빗자루를 들고 저를 마구 때리셨죠. 겨우 피했지만 또 어떤 날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핥히셨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님은 더 심해지셨어요. 그녀의 눈물은 바닥의 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있던 멍, 아내의 팔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가 한 번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한밤중의 비명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말을 꾸며낸 거라고 생각할까 봐요. 당신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아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상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박노인이 전쟁이 났다며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있는 동안 수지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뼈저린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아버지의 외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겁에 질려온 동네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은 긁히고 상처투성이었고 입으로는 계속 미경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수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이 누구예요?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세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박노인을 집으로 모셔왔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쳐다보다가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사이 수진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마누라랑 참 많이 닮았어. 물 한 방울까지 똑같이 생겼네.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꿈꾸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기 앉아서 날 돌봐줬지. 영감, 또 성질 부리면 나 집 나가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미경 어머님이 아니에요. 수진이에요. 아버님 며느리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미경이야. 내 미경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양철 지붕이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기억을 잃은 아버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 그리고 사랑과 증오, 공포와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사이에서 길을 잃은 며느리.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미경의 이름을 부른 그 순간부터 2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아무 관련 없어 보였던 며느리 수진이 곧 온 가족을 경악하게 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박노인이 미경의 이름을 잘못 부른 뒤로 집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수진을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젖어들며 흔들렸고 이내 미경, 당신 돌아왔구나 하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소름이 돋아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라니까요. 며느리요. 하지만 아버님은 완강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미경이야. 날 못 알아보겠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날 혼자 뒀던 거야? 그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박노인은 아들을 보며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내 엄마는 죽지 않았어. 방금도 봤단 말이다. 바로 여기 있었어. 그는 수진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눕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버지의 낡은 나무 괴짝에서 옛날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앨범을 펼친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수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 인매, 심지어 눈빛까지 마치 한 사람을 다른 시대에 찍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몸이 굳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미경의 얼굴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랑 많이 닮았네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계속 착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사진을 통해 자신을 쳐다보는 듯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후로 박노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수진이 자신의 아내 미경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조르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지어는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제 아내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집안 분위기는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몽롱한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시면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단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을 뿐이에요. 향불이 흔들리고 연기는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정오,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웃의 화자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정말 미경씨 판박이구먼. 그 양반 살아있을 때도 긴 머리에 얼굴이 꼭 당신 같았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미경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화자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착하고 고생도 마다않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 죽음이 좀 이상했어.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다는 말씀이세요? 화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은 박영감이랑 크게 다투고 나서 우물에 빠졌다고들 했어. 발견했을 때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목에 이상한 멍자국도 있었지. 하지만 박영감은 사고였다고 딱 잘라 말했고 경찰도 더 조사하지 않았어. 그 뒤로 혼자 살면서 아내 제삿 날만 되면 술에 취해 밤새 울곤 했지. 그 이야기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것이 등 뒤에서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박노인을 보니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때때로 멍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일 때문에 외출하자 수지는 아버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불렀습니다. 미경, 이리 좀 와보게. 수지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래도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돌아왔지. 날 용서해 주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우물로 민 게 아니야. 그냥 손을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미끄러진 거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가 민준 씨 어머니를 미셨다고요? 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섬뜩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야. 당신이야. 당신, 미경. 당신이 발을 헛디뎠잖아. 내가 안 밀었어. 안 밀었다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는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안 밀었다는 외침이 수백 번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아버님이 했던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발을 헛디뎌서 돌아가신 거야. 20년 동안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 확신할 수 있어요? 수진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방금 스스로 죄를 인정하셨다고요. 그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럼 아버님이
왜 그렇게 물을 무서워하시는지, 왜 뒤뜰의 낡은 우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으시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귀에 뒤뜰 끝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쇠사슬이 짤랑이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 여인의 쉰 목소리. 영감, 약속했잖아요. 수진은 소름이 끼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민주는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너무 지쳐 헛것을 듣는다고 생각하며 달랬습니다. 환청일 거야. 어서 가서 쉬어. 하지만 수지는 그것이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집 뒤에 낡은 우물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번갯불이 비칠 때마다 검고 탁한 수면이 드러났습니다. 오싹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으며 민준이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바로 저 우물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밖에서 들려오는 환청 같은 목소리를 들은 후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뒤척였고 머릿속에는 20년 전 시어머니 미경이 죽었다는 집 뒤에 우물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이끼 낀 낡은 우물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 여전히 차갑고 스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준이 출근하자 수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러 나갔습니다. 우물 근처에 다가간 그녀는 몸을 숙였습니다. 두꺼운 이끼가 우물 가장자리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아래 물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눅눅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그녀를 소름돋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나무 뚜껑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래 탁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만약 아직 혼이 남아 계시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그녀의 어깨에 걸친 스카프를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흐릿한 눈동자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날 밀어 넣으려고? 아버님, 저는 그냥 마당 청소를.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미경, 네가 죽지 않은 거 다 알아. 날 데려가려는 거지? 그는 거칠게 수진을 밀쳤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우물 속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아 위기를 모면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발을 헛디딘 거라고. 난 그냥 손을 잡으려고 했을 뿐이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아버님,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어. 당신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사람들이 왔을 땐 이미 늦었어. 거기까지 말한 그는 다시 머리를 감싸쥐고 땅에 주저앉아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미경이 죽었을 당시를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자인 이웃 화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수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게로구나. 그저 그날 무언가 보신 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화자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지.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박 영감은 술에 취해 있었고 부부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 말리러 가려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그만뒀어. 아침이 되니 미경 씨가 우물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더군. 사람들은 사고라고 했지만 난 금옥에 있던 멍자국이 영 이상했어. 꼭 누가 조른 것 같았거든. 그 말에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그 손에 물방울 모양 금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어. 박 영감이 기념품이라고 하더니 그 후로는 아무도 그 목걸이를 본 사람이 없지.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박 영감이 가지고 있겠지. 미경 씨가 쓰던 옛날 방장롱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거든.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시아버지 방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몇 번 힘을 주자 툭 하고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천으로 싼 낡은 수첩, 그리고 화자 할머니의 말대로 물방울 모양의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걸이를 집어들자 차가운 기운이 팔을 타고 흘렀습니다. 펜던트에는 사랑을 위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리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또 술에 취했다. 내가 자기를 배신했다며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울었고 그는 내 뺨을 때렸다. 무섭다. 만약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길 바란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급하게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이가 우물가에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다녀오겠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수첩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미경의 마지막 일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숨기고 장롱을 닫으려는데 등 뒤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네가 뭘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등 뒤로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장롱이 더러워서 청소하려고요. 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흉흉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 물건에 손대지 마. 들었어. 손대지 말라고. 수지는 뒷걸음질 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도우려고. 하지만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고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가 이걸 보라고 했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어 벽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배신자, 옛날 일을 들춰서 날 괴롭히려는 게냐. 그는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흘리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녀가.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는 눈을 떴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난 그냥 그 사람 손을 잡아당겼을 뿐이야. 그런데 발이 미끄러져서 첨벙하는 소리가 손 쓸 틈도 없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점점 의식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떨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진은 그저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맡겨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밤새 그녀는 응급실 복도에 앉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를 가엾게 여겨야 할지 증오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잠이 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표지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낡은 우물바닥 아래 나무 상자를 찾아라. 진실은 그곳에 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사이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낡은 우물로 가 뚜껑을 열고 밧줄을 내려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두레박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밧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진흙투성이에 썩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박노인이 미경이 아닌 다른 여자와 껴안고 찍은 찢어진 사진 한 장과 급하게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물건을 민준에게 전해주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결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오.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온 동네가 존경하던 그 남자가 이렇게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물 안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일단 그 장막을 열면 이 집의 누구도 다시는 평온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핥히고 비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우물가에 서서 나무 상자를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머릿속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말해야 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해야만 해.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떨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찢어진 사진 외에 색이 바랜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습니다. 미경의 필체가 아닌 다른 여자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펼쳐 읽자 떨리는 글씨들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영감, 당신은 그 여자를 버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소.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그 아들이 있지도 않았을 거요. 몇 년이나 약속해놓고 왜 아직도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거요. 내일 밤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당신 대신 말하겠소. 서명란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사진 속의 그 여자이며 미경이 살아있을 때 박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가 얼마나 무너질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는 잠들지 못하는 유령처럼 스스로 기어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닦고 상자를 든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박노인은 희미한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대. 수진은 의자에 앉아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지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제발,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낡은 우물 밑에서 찾았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저도 몰라요. 하지만 편지에서 이 여자가 박노인께서 키운 아들, 즉 당신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정적 속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편지, 그리고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 장난 아니에요. 편지에 똑똑히 적혀 있어요. 아마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그날 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해. 민준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내리쳐 약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걸요. 미경 어머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밀쳐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내연녀와 비밀 때문이었고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박노인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그가 눈을 뜨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듯 흐릿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아버지, 그냥 쉬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미경의 친아들이 아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주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 사람도 알았지만 체면 때문에 숨기고 싶어 했지. 그리고 은주,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일을 돕던 아이였다. 내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 민준아, 너는 그 아이의 아들이다.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미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너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지. 나는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 우물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 내가 구하지 못했어. 박노인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참회하듯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려웠다. 네가 날 미워할까봐. 내가 잘못했다. 아내를 죽이고 가정을 배신했어. 난 죽어 마땅해.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의사를 외쳤지만 달려온 의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심박 측정기 소리가 멈추고 창밖에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고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님은 모든 걸 털어놓고 가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나는 죄의 결과물이야. 평생을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등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효심 깊고 정 많은 사람이에요. 미경 어머님도 진실이 밝혀진 걸 아시면 이제 편히 눈 감으실 거예요. 민주는 주저앉아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뒤집히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 절차를 마친 후 수지는 남편과 함께 박노인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낡은 우물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물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운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잘못 믿어온 저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려 합니다. 어떤 잘못이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 불자 우물물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각자의 마음속 상처는 칼날보다 깊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모든 빚은 다 갚은 셈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이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내 몸에 흐르는 피조차 죄로 물들어 있는데.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선하게 사는 법을 선택해서 이전 세대의 잘못을 갚아나갈 수 있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에요. 민주는 아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장례식 날 밤 거센 바람이 불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쳤습니다. 낡은 집은 흔들리는 촛불로 가득했고 향연기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수지는 관 옆에 앉아 상복 소매를 꽉 쥐었고 민주는 조각상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깊게 패어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꽤 많았지만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점잖았던 박노인이 이렇게 고독하게 떠날 줄 누가 알았을까. 친척 하나 없이 부부만이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부부만 남았을 때 수진이 향을 새로 피워 꽂자마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아 누군가 등 뒤를 스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바람 부는 거 느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태풍이 오려나 봐. 걱정하지 마.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바로 그때 제사상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 제사상 모퉁이에 향재가 묻은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쪽지를 주워 열어보자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없어진다면 이 편지를 민준에게 전해주게. 미경의 사진 액자 뒤에 숨겨두는 건 진실이 묻힐까 두려워서일세. 죄를 안고 죽고 싶지는 않아. 사실을 말하겠네. 내가 미경을 우물로 민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손을 쓴 사람을 목격했을 뿐일세.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민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민준은 쪽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밤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야? 수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해 집에 다른 사람이 또 살았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가사도우미였던 은주, 아주머니가 있었어.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사라졌지. 아버지는 그냥 멀리 떠났다고만 하셨어. 그 말은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 목맨 소리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물 및 상자에서 나온 편지 기억나요? 서명했던 사람이 바로 은주였어요. 그 사람이 내일 반박 노인을 만나기로 했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당신 말은 은주 아주머니가. 수지는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미경 어머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민준의 흐느낌과 뒤섞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증오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주 씨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쪽지를 들고 파출소로 가 옛날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마을에 살았던 최 반장이 은주라는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은주? 옛날 박 영감댁에서 일하던 아가씨 말이오? 똑똑히 기억하지. 미경 씨 죽고 나서 경찰서에 몇 번 불려오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 듣자 하니 산골로 시집 갔다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꼭 만나야 해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최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소. 동네 어기임씨네. 집에 아직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가보시오. 부부는 서둘러 임노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몸이 쇠약했지만 은주라는 이름을 듣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뒤적인 끝에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색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버리려다 이상해서 그냥 뒀지. 미경 씨 죽고 몇 달 뒤에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 수진이 편지를 열자 두려움을 쏟아내듯 무겁게 눌러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을 품고는 도저히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서방님과의 약속대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경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욕을 하며 손에 든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언니를 밀쳐냈습니다. 언니가 발을 헛디뎌 우물로 떨어졌고 저는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박서방님이 뒤쫓아오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수지는 손에서 힘이 빠졌고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집안의 추문을 덮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고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이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내 모든 원망이 의미 없어지잖아. 아버지는 그저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내가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하려고 하셨던 거야.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을 편히 보내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님의 억울함도 풀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의 양면을 마주해야 할 당신뿐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지만 단호한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 여자가 몇 년을 숨어 살았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적어도 어머니가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그날 오후
그들은 박노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장롱 안에서 수지는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미경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푸른 잉크로 쓴 한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기를. 수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나 봐요. 민주는 곁에 서서 제사상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약속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모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싶은 깊은 고뇌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흩뿌렸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끝나지 않은 과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 집에서 두 젊은이는 죄와 용서 그리고 진실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은주라는 여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두 사람 모두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진실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비 내리던 밤이 지나고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담배를 피웠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상에서 울부짖던 늙은 아버지의 모습, 내가 밀지 않았다는 유언, 그리고 옛 가사도우미를 고발하는 편지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 자요. 너무 늦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 은주 씨를 찾아야겠어. 그 여자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가 20년 동안 누명을 쓰게 했어. 그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종적을 감췄다면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진실은 밝혀내야 해. 그게 내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이틀 후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일기장과 편지, 낡은 사진, 그리고 임노인이 알려준 주소를 챙겼습니다. 다른 도에 속한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두 사람을 미경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몇 시간을 달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넘어 그들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은주라는 이름을 듣고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시장 앞에서 장사하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은주, 할멈 말인가? 사람들이 선생댁이라고 부르지. 지금은 늙어서 혼자 살아. 젊었을 때 아랫역에서 살았다고 하더군. 두 사람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감사 인사를 하고 아내를 이끌었습니다. 은주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길은 외지고 으슥했습니다. 대나무 수발에 자리한 작은 집은 지붕에 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몇 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저 민준이라고 합니다. 옛날 일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잠시 멈칫했고 수진을 보고는 온몸을 떨며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수진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아내예요. 은주 할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기절할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당신은 꼭 누구를 닮았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다그쳤습니다. 은주 할머니, 저희는 모든 걸 알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도, 할머니가 어머니를 우물로 밀었다는 것도요. 은주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소. 하늘의 맹세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 양반이 먼저 내게 달려들었고 난 그냥 본능적으로 밀쳤을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 때문에 제 아버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박서방이 자수하지 못하게 했소. 내가 사실을 말하면 민준이 내가 모든 걸 잃고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고 했소. 제발 사라져 달라고 빌더군. 그래서 떠났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소.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은주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만난 적 있는 것처럼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민준 씨가 모든 걸 잃을 거라고 하셨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민준 씨를 신경 쓰신 거죠? 은주 할머니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핏줄이니까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하얘진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아 하고 불러보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지는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의 친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은주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박서방과 철없는 실수를 저질러 너를 가졌다. 미경 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고 모두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지. 나는 그저 멀리서 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 생모가 나를 키워준 어머니를 죽였다는 말인가? 그 질문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남편과 죄로 얼룩진 얼굴의 백발노파를 번갈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난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았어. 은주 할머니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박서방을 사랑했지만 미경 언니도 가엾게 여겼소. 그날은 그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양반이 발을 헛디딜 줄이야.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고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비 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모든 게 이 모양인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생모, 양모, 친부. 누구 하나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수진이 남편을 꽉 껴안았지만 그는 아내를 밀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목이 쉬도록 외치며 뒤따라갔습니다. 민준 씨, 멈춰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수진아, 나는 죄로 태어나 거짓 속에서 자랐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 달려가 그를 힘껏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민준 씨예요. 효심 깊은 아들이고 내 남편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자신을 탓하면 안 돼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꽉 쥐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손에 죽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비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은 진흙탕 길 위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집 안에서 은주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며 누군가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영감, 나는 평생 당신과의 비밀을 지켰지만 결국 우리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되었구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은주 할머니가 그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출생신고서다. 네가 날 미워하더라도 어미는 널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다오. 민주는 받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면 용서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산의 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뒤를 돌아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거절한 그 봉투 안에 자신의 생모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은주라는 것을. 두 개의 핏줄,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두 아이. 운명은 잔인했고 민준과 수진은 서로 다른 아버지를 둔 이분한매였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을 따라 민준과 수진을 태운 버스가 느리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고 각자 다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민주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 은주의 떨리는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핏줄이다. 그 말은 심장에 새겨진 낙인처럼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수진은 옷자락을 꽉 쥔 채 마음을 졸였습니다. 은주의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나거든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녀는 은주가 왜 그토록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추자 수지는 물을 찾으려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던 중 그녀는 은주가 민준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그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낡은 노란 봉투였지만 두 아이, 민준과 수진에게라고 쓰인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출생신고서와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갓 낳았을 때 박서방이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했던 내 딸. 그때 나는 도망쳐 너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 나는 평생 내 핏줄인 두 아이를 갈라놓았다. 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너와 민준이는 모두 내 자식이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와 민준이는 모두 내 자식이다.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편지는 손에서 떨어져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녀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안 돼요. 무슨 소리야?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출생신고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자 그의 눈빛도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생모의 이름란에 강은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빗방울은 모든 것을 찢어밟길 듯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너도. 수진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여자예요, 그 여자. 나는 그 여자의 딸이었어.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상이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뇌를 함께 겪어온 부부가 실은 다른 아버지를 둔 남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왜 우리인 거야? 왜 운명은 이렇게 잔인한 거야? 수지는 눈물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하늘의 맹세 후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버스가 길 한가운데 멈추자 민주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진이 뒤따라가 등 뒤에서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날 버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극한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안 돼. 널 사랑하지만 더 이상 널 아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수진이 그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나한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날 버렸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 평생에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물은 차가운 땅 위로 떨어지는 빗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밀어내며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어. 이 사랑을 계속하는 건 하늘의 이치와 도리를 거스르는 거야. 수지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날 잊어, 수진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술로 고통을 잊으려 사방을 떠돌았습니다. 수지는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으며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어미를 용서해다오. 네가 컸을 때 몇 번이고 널 찾아갔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너희 둘이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하늘은 영원히 비밀을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읽을수록 수진의 심장은 피를 흘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연민, 그리고 극한의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 어머니가 동시에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수척해진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네가 내 동생이라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죽어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천둥 소리 속에서 절망적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입맞춤은 떨렸고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자 동시에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창밖을 비췄고 툇마루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은주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제발. 그만해다오. 어미가 빈다. 민준과 수지는 경악하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머리를 찧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 이기심만 아니었다면 너희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으셨냐고요. 무서웠다. 그녀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너희를 잃을까봐
경멸하는 눈빛을 볼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내 죄가 결국 내 자식들에게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어. 민주는 굳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가 미친 사람 같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어미가 너희를 대신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마친 그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가 낡은 우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겁에 질려 목이 쉬도록 외치며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의 모습이 우물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나부끼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미를 용서하고 남남처럼 살아가다오. 이 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녀는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고 민주는 무릎 꿇고 주저앉아 피가 나도록 우물 가장자리를 내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사랑과 진실 그리고 죄악이 하나로 뒤엉켜 경계가 사라진 그곳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는 소리가 지옥의 절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하얗게 거품이 이는 수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무릎 꿇고 주저앉아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는 우물 안으로 손을 뻗었지만 검은 물은 이미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삼켜버린 후였습니다. 수진이 등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 안 돼요. 그러다 떨어져요. 민주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정말 돌아가셨다고. 전부 나 때문이야.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지붕을 뒤흔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하늘의 형벌처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무릎 꿇고 떨며 눈물과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민주는 조각상처럼 앉아 깊은 우물 속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은주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고통을 벗어 던진 듯 평온했습니다. 손에는 흠뻑 젖어 찢어진 쪽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씻으러 간다. 부디 내 목까지 살아다오. 하지만 남매라는 이름으로 살지는 말아다오. 너희는 모두 내 핏줄이지만 운명은 너희가 서로를 구원하도록 했을 뿐 서로에게 속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쪽지를 다 읽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곁에서 떨며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간소한 장례를 치른 후 민주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죽은 이의 눈물처럼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수진이 다가와 안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셨고 세상의 빚도 모두 갚으셨어요. 당신 곁엔 제가 있어요. 우리 남남처럼이라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민주는 돌아보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남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수진아, 널 볼 때마다 내 사랑의 그림자가 보이고 내 핏줄의 죄가 느껴져. 난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헤어지면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서로를 고문할 뿐이야. 그는 일어나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날 버리지 마세요. 난 모든 걸 잃었어요. 부모님도 이제 당신까지. 더는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민준이 비통함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남매도 죄인도 아닌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굵은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밤의 어둠을 찢는 듯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텅 빈 집과 여전히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사상만 보았을 뿐입니다. 수지는 홀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가에 향을 피우고 고요한 수면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환청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밤마다 그녀는 꿈에서 백발의 은주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거라. 이 어미의 말대로 이곳을 떠나 새롭게 시작하거라. 수지는 눈물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짐을 꾸려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의 유골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안고서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두 사람의 목숨과 수많은 비밀을 묻어버린 우물가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언젠가 민준 씨가 돌아오거든 부디 그를 평온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몇 달 후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수지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가벼운 미소로 손님을 맞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창가에 앉아 과거를 상기시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쏟아질 듯한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깊었습니다. 수진이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녔지만 내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떠나는 게 해방인 줄 알았는데 그저 또 다른 형벌일 뿐이더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있었군요. 다행이지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알면. 민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지난 시간 동안 생각했어. 죄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저 운명의 장난에 놀아난 피해자일 뿐이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미 충분히 치렀어. 수지는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널 아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널 보지 않고는 살 수도 없어. 낯선 손님으로 매일 밥 먹으러 와도 괜찮을까?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고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식당에 와서 창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사했고 수진도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주인과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만이 고통스럽고도 평온한 침묵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다가 거칠게 울고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해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일 내가 없어진다면 계속 살아가야 해.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어머니가 나와 이제 편안해질 때가 되었다고 하시더군.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금지한 사랑이었지만 너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해변에서 남자의 외투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작은 유골함을 껴안고 넋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후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식당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백발의 여인을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염주를 쥐고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했습니다.
식당 뒤 작은 제사상에는 세 개의 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경을, 하나는 은주를, 그리고 하나는 민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 집에 세 사람을 모시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쉰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모두 저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바람 소리는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처럼 울렸습니다. 수지는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우리가 핏줄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허락된 남남으로 만나기를. 그해 수지는 50살이 넘었습니다. 검었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바닷바람에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식당은 여전히 모래밭 옆에 있었고 안현식당이라는 낡은 나무 간판은 색이 바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고독한 수진 할머니네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수지는 홀로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저녁이면 제사상의 새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누구도 감히 지난 일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진 할머니의 눈이 아름답지만 너무 슬퍼서 오래 쳐다볼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날은 바다가 거칠었고 파도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수지는 식당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태풍이 오려나 보네. 민준 씨, 이런 바다 기억나요? 혼잣말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자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해양구조대원입니다. 최근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김민준, 최수진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더군요. 주소를 보니 할머니 댁인 것 같아서요.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내려놓은 뒤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찢어질 듯한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글씨는 휘갈겼었지만 미치도록 익숙했습니다. 민준의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정말로 멀리 떠난 거겠지. 도망치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해방되고 싶어서 떠난 거야. 하지만 가기 전에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 어머니 은주께서도 차마 우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 말이야.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마을에서 널 찾아갔을 때 그분은 거짓말을 하셨어. 너는 그분의 친딸이 아니야. 너를 낳아주신 분은 바로 미경 어머니셔. 그리고 나는 은주 어머니의 아들이고 두 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바꿔치기 하셨던 거야. 미경 어머니는 임신하셨지만 몸이 약해 아이를 낳지 못할 상황이었고 은주 어머니는 나를 가졌지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셨지. 그래서 두 분은 아이를 바꿔 평생 그 거짓 속에서 사셨던 거야. 편지가 수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떨면서 편지를 다시 주워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 밤 은주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고백하셨어. 우리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하셨지. 하지만 그때 나는 돌아설 용기가 없었어. 너무 지쳤었거든. 수진아, 쇠상자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음성, 녹음을 남겨뒀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들어봐. 그러면 마지막엔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의 모든 고통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수지는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수진아, 어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까? 두려워. 진실을 말해야겠다. 너는 미경의 딸이지. 내 딸이 아니다. 그때 미경은 임신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 죽을까봐 두려워했지.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었다. 박서방의 아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바꿨다. 나는 민준이를, 미경은 너를 키웠지.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미경의 딸인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지. 너희는 아무 죄가 없다. 모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테이프는 끊기고 지지직 하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남매가 아니었다니. 그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20년간의 고문, 스스로를 향한 형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이별,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새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테이프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마치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보여요? 결국 하늘도 우리를 가엾게 여겼나 봐요.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짠내,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열어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지는 그의 곁에 수줍게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이슬처럼 떨어졌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는 당신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진과 테이프를 작은 주머니에 함께 넣어 바다를 향해 멀리 던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풍이 몰아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휘갈겨 쓴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고독으로 충분합니다. 진실을 알려준 바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저를 위해 울지 마세요. 옆에는 타다 남은 3개의 향로가 있었습니다. 연기는 마치 누군가의 팔이 그녀를 감싸한 듯 둥글게 피어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어부는 태풍이 오기 전 흰옷을 입은 여인이 해변에 서서 오랫동안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저 흰 스카프 하나만이 해변으로 밀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버려진 식당에서 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고.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 다시 만나리. 파도 잔잔한 바다에서 20년의 사랑, 20년의 고독. 마침내 진실은 밝혀졌지만 주인공들은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비밀과 죄, 그리고 사랑을 모두 안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낡은 지붕 위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며 옛날 민준의 목소리처럼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너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비록 그 사랑이 온 세상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태풍이 지나간 후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평온했고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금빛 길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작은 식당은 모래 언덕에 비스듬히 서 있었고 젖은 기와 지붕과 안현 식당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찾아와 식당 툇마루에 향을 피웠습니다. 모두가 수진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시신을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민준이라는 남자가 사라졌던 그 바다에 몸을 맡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다 숨결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식당의 낡은 서랍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꾹꾹 눌러 쓴 갈색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혹 저를 가엾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동정이 아니라 인간은 비록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죄와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첩에는 엇갈린 사랑과 고통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짓과 침묵이 한 가족의 세 세대를 죽였다고 썼습니다. 오해로 죽은 미경, 후회 속에 죽은 박노인, 속죄하기 위해 죽은 은주,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민준과 수진. 만약 그때 어른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잃을까,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 또한 죄입니다. 침묵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가니까요. 그 글을 읽는 사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장의 수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운명을, 부모님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용서만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저는 모두를 용서합니다. 은주 어머니를, 박노인을, 민준 씨를, 그리고 제 자신을.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온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수첩 옆에는 수진과 민준이 해변에 서서 찍은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수진은 연필로 희미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은 죄가 없다. 다만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 이듬해 보름, 마을 사람들은 돈을 모아 식당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폭풍 속에서 사랑하고 평온 속에서 죽어간 두 사람이 잠들다. 매년 여름이면 바닷가 꽃향기가 비석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죄인인 줄 알았던 부부가 사실은 침묵의 희생자였다는 옛날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 양반, 평생 억울하게 살다 갔지만 마지막에 용서라는 글자를 남겼으니 그것도 복이지. 5년 후 해안도로가 새로 나면서 수진의 식당은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 비석만은 남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비석은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던 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잠시 멈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수진이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의 바다는 더 잔잔해졌습니다. 그해 말 마을 학교 선생님이 떠난 이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한 고아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수진 할머니를 본 적이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 글은 졸업식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에 비석의 향 연기가 학교 운동장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흰 갈매기 2마리가 비석 주위를 오랫동안 맴돌다가 함께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눈부신 새벽녘에 고기잡이를 나간 어부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2송이 흰 연꽃을 보았습니다. 누가 놓아두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그것이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나 모든 죄를 씻고 평온을 얻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이야기는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죽인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용서할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람이 거센 밤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파도 소리 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익숙한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우리가 핏줄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허락된 남남으로 만나기를. 그 노랫소리는 바람에 섞여 연기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해변의 비석에는 모든 것이 풀리다라는 네 글자가 새로 새겨졌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매일같이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피우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향이 다 타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속삭이는 것은 두 영혼이 바다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다는 인사와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